이 연일 터져 나오는 우리 사회 성폭력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배우 조민기 씨가 자신을 둘러싼 성추행 의혹에 대해 헛소문이라고 주장하자 분노에 찬 피해자들이 더욱 구체적인 정황과 피해 사실을 추가로 폭로하고 나섰습니다. 네, 한편 사흘 전 기자회견에서 성폭행을 부인했던 이윤택 연출가의 주장이 거짓이란 폭로가 극단 내부에서 나왔습니다. 기자회견도 마치 연극을 준비하듯이 리허설까지 했던 겁니다. 김성수 문화평론가, 이수희 변호사와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 변호사님, 일단 이윤택 씨 이야기를 먼저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출가 이윤택 말고 저는 이윤택 씨라고 오늘 좀 이야기를 할 텐데 뭐 좀 충격 그 자체이기도 하지만 그 기자회견 자체가 어찌 보면 한편의 연극이었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건 더 충격인데요. 뭐 이거는 사실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리허설이라는 게 별로 웃긴데 그 기자회견을 사전에 연습하는 자리에 있었다는 거고 그리고 그 기자회견을 하기까지의 대책회의 하는 거를 뭐 간접적으로 들었거나 뭐 그 자리에 그 보기도 한 내부 사람이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연희당 거립회 지금 현재 거기서 상설 연출을 하던 상임 연출자가 한 얘기이기 때문에 뭐 사실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보이고요. 뭐 이것이 그 사전의 연습 때문인지 무엇이든 이윤택 씨의 저 기자회견을 보고 정말 반성하고 있구나, 정말 본인 잘못이 뭔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사과를 하고 있구나라고 받아들인 분이 거의 없었단 말이죠. 그 이유는 이런 사전 연습이 아니라 본인이 왜 그 사과를 해야 되는지, 본인이 한 그 행위가 왜 범죄이고 그리고 그 피해자들이 어떤 고통을 겪었을지에 대해서 전혀 공감을 못 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지금 뭐 본인이 18년 동안의 관행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지금도 저는 잘못을 인정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렇게 사전에 리허설까지 해야 되고 써준 시나리오가 있어야 됐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 리허설에서 뭐 법적인 책임도 지겠다, 질 부분이 있으면 지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사실은 뭐 미리 검토를 하고 얘기를 한 거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오동식 연출가가 이 부분을 밝혔는데요. 그 시작하는 글의 모두에 나는 나의 스승을 고발합니다. 나의 그 선배를 공격하고 동료를 배신하고 후배들에게 등을 돌립니다. 나는 개새끼입니다. 이러면서 시작을 했거든요. 이 얘기는 몇 가지 글의 목적을 모두에 밝힌 거거든요. 극단의 내부에서 이 범죄를 묵인하거나 혹은 방조하거나 심지어는 모른다는 그 무지를 핑계로 숨었던 것에 대해서 자신이 범죄자라고 하는 걸 고백을 하는 내용이고 그러면 그 범죄자라는 고백을 하게 된 계기가 있을 터인데 그 계기가 바로 면밀히 법적인 어떤 대응을 준비를 하면서 법적 대응을 해나가는 단계로서 이 기자회견을 마련하는 장면을 보면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고 보이거든요. 이것까지도 묵인하게 되면은 정말 자기는 아주 깊숙한 공범자가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위기의식이 결국은 내부 고발자가 되게 하는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글을 통해서 폭로된 부분들을 보면 이 기자회견이 왜 준비된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첫째,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윤택 연출은 인정할 수 있는 법적인 수위에서 인정할 수 있는 범위까지를 사과를 하면서 여론의 반전을 갖다 모색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피해자들을 갖다가 사실상 협박을 한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법적 책임을 갖다 계속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법적 책임이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만 들어가서 변호사한테 상담을 하고 봤으면 알았을 텐데 성폭행이라고 하는 것이 입증되려면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일들이 되게 수년 전에 일어난 것이고요. 어떤 일들은 이 성폭행 범죄가 친고죄일 때 일어난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1년 이내에 친고죄를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는 공소시효가 만료된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들 다 알고 거기에 대해서 그야말로 입조심을 하라라고 하는 형태로 법적 책임을 묻겠다. 자기한테 묻겠다라고 했지만 그거를 갖다 고발한 사람들에게도 묻겠다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입막음용의 기자회견이 일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하는 점이고 그것이 오동식 연출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더 무섭게 느꼈던 것이고 세 번째로는 그 안에서 실제로는 그 김소희 극단 대표를 비롯해가지고 그 세층 권력에 의해서 이득을 보고 있는 자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고 또 그들이 실질적으로 자신이 적극적 공범뿐만이 아니라 그런 범죄에 참여를 한 정황까지도 본 거예요.
이거는 범죄의 대물림이죠. 이 대물림을 끊어야 되겠다는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인데 이 기자회견은 그런 대물림들을 감추기 위한 위장 기자회견이었다는 거예요. 보면은 극단 문제는 극단 대표가 알아서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극단 대표가 결과적으로는 초이스를 하고 예. 뭐 후배들을 집어넣기까지 했던 사람이라고 밝혀지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거기에 그 특정 성폭행에는 같이 관여했던 공범으로 의심받는 남자 단원도 있었다는 것이 그 글에 밝혀지고 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그런 권력에 같이 공범으로 했던 심장보다는 남겨놓고 자기 혼자가 정해져 있는 책임만을 지려고 했던 위장이었다. 이런 게 이제 밝혀지는 것이죠. 저는 지금 김성수 평론가님 말씀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이 지금 이윤택 씨의 개인의 뭐 성추행이라든가 예. 성폭행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느냐 그 자극적인 내용이 지금 중요한 것도 아니고 예. 그리고 또 이윤택 씨를 뭐 처벌을 할 수 있느냐 아니냐 이것이 지금 아주 핵심은 아니라는 거. 물론 뭐 처벌을 할 수 있으면 좋지, 처벌을 할 수 있으면 좋고 또 그렇게 돼야 되겠지만 중요한 건 이제 이윤택 씨의 이런 그 개인적인 엽기적인 어떤 이런 그 성추행이 블랙홀이 돼서 예. 지금 이윤택 씨라든가 다른 저런 그 유사한 사람들을 통해서 암흑의 사단 뭐 이런 패거리로 그 연극계라든가 공연계를 그 주름 잡던 사람들이 그 기득권을 안 놓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얘기는 이윤택 씨라든가 지금 거론되는 다른 그 연출가, 오태석 뭐 연출가나 이런 사람들이 그 사라진다고 해서 그런 환경이나 조건이 바뀌지를 않는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같은 이 암묵해서 동조했던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지금 그 퇴출되지 않는 한은 예. 그런 뭐랄까 적극적인 아주 그 종국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면에서 저는 이윤택 씨의 이런 어떤 개인적인 그런 뭐 추행 행태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보다 그리고 이윤택 씨의 처벌에 대한 관심 플러스에서 더 중요한 거는 저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을 그렇게 앞에 내세우고 기득권을 행사했던 사람들도 이 연극계에서 퇴출이 되는 그런 예. 소위 정풍이 돼야 된다는 거죠. 정풍운동 같은 게. 그래야지 비로소 미투 운동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평론가님, 저는 좀 궁금한 게 정말 상식적으로 지금 이런 정말 저는 엽기라고 보거든요. 그런 성추행 이런 것들이 알려지고 그걸 또 알고 있었다라는 게 지금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도와서 기자회견을 하고 또 그걸 감추려고 하고 처음에 그걸 동조를 하려는 정황까지 있었던 걸 보면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그 한 명에게 왜 이렇게까지 왕대접을 해줘야 되는가? 이게 사실 너무 궁금하거든요. 그 구조가 이렇게 좀 말이 안 되는 상식인 것 같은데 어떻게 예. 좀 이해를 실제로 그 우리 예술계의 전 근대적인 구조 중에 하나인데요. 예. 사실은 그 예술적 행위를 통해서 그 가치를 그 객관적으로 인정받는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거는 특정한 안목과 취향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안목과 취향을 굉장히 많은 다수가 좋아한다고 해서 그 가치가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 예. 또 그 어떤 면에서는 일정 정도 수준 이상의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인정한다고 해서 다 또 가치가 인정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평론가들이 좋아하는 뭐 작품과 대중들이 좋아하는 작품이 다르고 거기서 논박도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자, 이렇게 주관적 가치로 인해서 뭔가 인정이 되는 그런 사회 안에서는 누가 인정하고 누가 권위를 주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차이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대중들이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세칭 줄이라고 하는 자들이 권위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예. 상도 못 받을 뿐 아니라 그 지원금이라든가 뭔가 온갖 경제적인 혜택들도 못 받는 것이 되죠. 예. 명예도 당연히 따라올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윤택이라고 하는 어떤 거물은 사실 86년도에 혜성과 같이 우리 연극계에 등장한 이래로 예. 특히나 특정 지역의 연극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열광적인 지지를 보내서 그 권력을 획득하게 만든 인물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권력을 획득하게끔 만들면서 그 권력의 지분을 나눠 가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것이고 그들은 이 이윤택의 이 작품을 저도 사실 그 평론가 입장이기 때문에 연극 쪽에서 얼마든지 평론을 할 수 있습니다만 예, 예. 저는 연극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연극 평론을 갖다 자칫 잘못해서 했다간 매장을 당할 수 있는 상황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자의반 타의반으로 연극 평론을 안 하면서 살아왔어요. 뭐 상대적으로 영화나 대중문화 평론 쪽에서 이제 평론을 해왔지. 근데 이제 사실은 연극계 내에서 평론계조차도 일정 정도의 그 거물이 된 상태에서는 쉽게 비판을 못합니다. 할 수 없나요? 오히려 그 비판을 하지 않고 예. 찬양을 하는 쪽을 선택하게 되면
권력이 생기고 기회가 생기거든요. 이러한 구조들이 지금까지 깨지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연극계 특히나 중견 이상들이 모두가 함께 반성해야 될 일이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성범죄라고 하는 건 권력형 범죄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나타나는 가장 최후의 범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기가 인사를 마음대로 하고 자기가 뭐 권력을 마음대로 하고 경제적인 이득을 마음대로 할 텐데 나중에 가면 그 자체를 노예화시키려고 하고 거기서부터 나타나는 게 성범죄란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번 기회에 이 잘못된 구조를 확실하게 걷어내지 않으면 이 성범죄의 관행들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용기 있는 고백에 이윤택 씨가 좀 기자회견을 했지만 좀 기만하는 기자회견으로 더 분노가 이어지고 있는데 기자회견을 하긴 했거든요. 그런데 뭐 고은 씨 같은 경우나 지금 오태석 씨는 침묵을 하고 있어서 또 다른 분노를 좀 불러오는 것 같습니다. 고은 시인의 경우에는 입장 표명은 좀 간접적으로 했죠. 뭐 격려 차원에서. 근데 뭐 기분이 그러니까 불편하게 했다, 좀 미안하다, 뭐 이런 사과 입장 표명은 있었지만 직접 나서지는 않았고, 지금 그 연출가 오태석 씨의 경우에는 지금 연락이 아예 두절된다. 뭐 원래 휴대전화를 들고 다니지는 않는다고 하는데 지금 아마 그 오태석 그 연출가의 경우에도 지금 이윤택 씨 사건을 봤을 때 선뜻 나서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지금 이윤택 씨는 처음에 뭐 일부만 인정했다가 아주 거센 폭풍을 만났고, 그리고 익명의 제보자들이 얼굴을 드러내면서 더 구체적인 폭로가 이어졌기 때문에 뭐 오태석 연출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이 될 거고, 개인은. 그리고 두 번째는 오태석 사단으로 분류됐고, 그래서 오태석 연출가를 통해서 연극계에서 힘을 발휘했던 사람들이 또 뭔가 이 이윤택 씨와 관련 비슷한 그런 어떤 후속 조치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겠죠. 그것 때문에 지금 시간이 지연이 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근데 지금 이제 보면은 이 저런 그 괴물이면서 거물이죠. 저 사람들은 저 사람들과 같은 상층부의 사람들은 동조를 해서 힘을 얻는 거고, 그게 아니고 평단원들이라든가 뭐 평범한 제자들의 경우에는 저 두 사람이 얼마나 커 보였겠어요. 그렇죠. 내가 얘기해봐야, 이런 거 얘기해봐야 나만 손해 본다 생각이 들고, 또 그 연극이 좋아서 그 판에서 정말 그 자기 꿈을 펼치고 싶은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고발한다는 게 쉽지가 않죠. 그때 저는 10분 이해를 하고 많은 분들도 이해를 할 겁니다.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좀 다행스러운 거는 연극계가 그나마 그 가장 적극적으로 미투 운동에 그 동참을 하고 있고, 또 후속 조치도 있다는 면에서, 그리고 뭐 관계 부처도 좀 나설 모양새를 보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거는 좀 연극계가 그래도 깨어 있는 곳이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저 두 사람을 보면서 떨고 있을 또 다른 괴물들이 있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이렇게 폭로자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그 사람들도 철저한 자기 반성과 그리고 알아서 좀 자중하는 그런 것도 저는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오태석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교수였어요. 그래서 수많은 제자들을 길러냈습니다. 특히나 또 학교가 2년제 학교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 2년 만에 계속적으로 그 졸업생들이 나가게 되고 그 양도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벌써부터 SNS를 통해서 오태석은 그렇지 않다, 괴물이 아니다, 이윤택과 다르다, 이런 식의 옹호들이 나오고 있고, 그 옹호가 2차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옹호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만의 기억이 모든 걸 말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나는 성추행을 안 당할 수가 있죠. 심지어는 이런 표현들도 있었어요. 그 옆자리에 앉았던 사람이 문제가 아니냐는 식의 그런 가해. 이런 가해들은 철저하게 막아줘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특히 지금 몇몇 전문가들이 그 2차 폐해를 막기 위해서 언론이 조심해야 될 것들, 그리고 동료들이 조심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수칙처럼 만들어서 그 SNS에 이렇게 돌리고 있는데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나만의 기억의 모든 것을 규정하지 않고 옳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자신이 이익을 나누고 있었던 사람은 아닌가에 대한 철저한 자기 반성들이 먼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오동식 연출 같은 경우는 자신이 알게 모르게
자기의 스승이었던 이윤택 씨를 닮아갔던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다시 불거졌거든요. 자기도 폭행을 저지르지 않았냐 하는 고발이 터져 나오면서 그러한 작업들을 하면서 이 문제를 들여다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이 연극 관련해서 너무 좀 뭐라 그럴게 추악한 일들이 지금 하루 걸러 계속해서 터지고 있는데 조민기 씨 이야기를 또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와 제자의 관계, 뭐 교수와 제자의 여러 가지 이 성과 관련된 범죄들은 많이 터져 나왔지만 또 예술계 관련된 일들 그리고 또 조민기 씨는 지금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지금 이제 그 부인을 하다가 소속사에서 어제는 뭐 경찰에서 이제 내사에 착수했다라고 하니까 조사에 뭐 성실히 임하겠다라는 아주 원론적인 뭐 그 대응을 했는데 조민기 씨의 경우에는 그 제자들이 그 학생들이 굉장히 구체적인 진술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학교에서 일차적으로 그 양성평등위원회에서 본 거죠. 그 내용들을 피해 학생들을 면담을 했을 때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징계를 한 거거든요. 뭐 지금 이제 그 유죄다 무죄다를 여기서 판단하는 건 아니고 그 학생들이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는 뭐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나온 거죠. 이 학생들도 더는 참을 수 없는 상태가 되니까 폭로를 했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조민기 씨의 반응은 상당히 그 좀 너무 얼굴이 두꺼운 거죠. 정정도 나오면 본인이 물론 그 가족들이 노출이 됐었어요. 다른 그 예능 프로그램 이런 데서 가족들이 노출이 됐기 때문에 본인도 굉장히 지금 곤혹스럽고 그래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전부 다 인정한다고 했을 때 또 그 가족에 미치는 영향도 생각해야 되고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겠지만 지금 그 교수로서 스승으로서 본인이 정말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라고 하면은 정말 솔직한 사과를 하는 것이 이 사태를 그나마 좀 그 제대로 마무리하는 그 공인으로서의 태도가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다른 것보다도 이 지금 조민기 씨 이제 미투 운동에서 이제 뭐 나왔지만 이 많은 이 대학원에서 조교로 있으면서 교수의 저런 성추행과 관련돼서 고통받는 조교들이 아직도 여전히 많습니다. 지금 뭐 조민기 씨는 드러났으니까 그나마 처벌 가능성이 있지만 이 특히나 그 전공 분야가 이렇게 좀 그러니까 이 넓지 않고 특화된 그런 전문 분야의 조교로 있는 분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구체적인 진술이 많고요. 그런데도 사실 이렇게 SNS상에서 구체적인 한 인물이 나오고 경찰의 내사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억울하다는 식으로 조민기 씨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은 본인이 정말 성추행했다는 걸 모르는 건지 그 생각이 사실 궁금합니다. 어떻게 좀 이해를 해볼 수 있을까요? 성추행이라고 하는 자신이 성추행인지 모르고 저질렀다고 해도 당연히 범죄죠. 그리고 그런 것을 모른다고 부인한다고 해서 모든 책임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이 정도까지 문제가 생길 상황이라면 굉장히 많은 항의나 불편함에 대한 호소들이 있었겠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그런 호소들을 맞닥뜨렸을 때 뭐 권력이 없거나 평등한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겠죠. 서로가 함께 지내기 위해서는. 그런데 동료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지금 뭐 왕이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실제로 지금 성범죄가 일어나는 데는 아주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들은 뭐냐면 특정한 그 성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자가 특정한 그 결정권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고 지금 뭐 조민기 씨 같은 경우는 보면은 청주대의 선배이면서 그러면서 연기자로서의 선배고 심지어는 연극계와 드라마 영화계에서 두루두루 인맥이 아주 두터운 사람이에요. 조민기 씨 같은 경우는 연극계에 대한 애정도 상당해가지고 실제로 많은 연극 작품에 출연을 했고 그 작품에 출연함으로써 폭넓은 인간관계를 갖고 있어요. 거기다가 자기네 모교에서 겸임 교수로 시작해서 조교수로 부교수까지 왔어요. 그러면 그 가운데에서의 권력들이 얼마나 탄탄하고 공고하게 만들어졌을까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저질러진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 반발들을 얼마든지
무마시켜 왔고 무마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태도가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그런 수사와 피해자 중심의 처리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청주대에 그나마 그 사표를 냈을 때 사표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계까지 그 밀어붙였던 것들은 예. 올바른 선택은 아니었나. 그 징계가 만족스럽지는 않아요. 중징계라고 하지만 3개월 정직 정도인데 네. 그런 정도를 갖고 만족스럽다고 피해자들은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징계까지 처리한 그런 태도들에 대해서는 그리고 과정에 대해서는 모범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 지금 조민기 씨의 경우에는 좀 굉장히 놀라웠던 게 이윤택 연출가는 그냥 버스 타고 지하철 타도 알아보는 분이 거의 없을 거예요. 네. 연극 처음 안에서는 봤습니다, 저는. 유명한 사람이지만, 근데 조민기 씨의 경우에는 그 드라마 출연이 많았기 때문에 얼굴이 꽤 알려진 그 거의 다 탤런트였던 배우란 알아보지 말이에요. 않을까요? 예. 그러니까 지하철 타면 거의 알아볼 알죠. 거예요. 그런 사람이 청주라고 하는 그런 대도시는 아니죠. 지방의 뭐 중대도시지만 거기서 오피스텔에 그것도 어떻게 본인이 얼굴이 알려져 있는데 거기에 여자 그 여학생을 불러서 뭐 그게 굉장히 잦았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 피해 학생들 주장에 의하면. 그럼 외부 시선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썼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그 피해 학생이 왕이라고 표현했듯이 외부의 시선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을 정도로 본인이 그 대학과 그 청주 안에서의 본인의 위치에 대해서 좀 굉장히 과대한 그런 상황에 빠져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심리적으로. 네. 그래서 이것이 그 들킬 수 있다 뭐는 걸 전혀 생각을 못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그만큼 또 이 피해 여학생들을 제 표현이 거치면 우습게 봤을 수 있는 거죠. 네. 너는 외부에 나가서 나를 고발하거나 고소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 저는 그것이 굉장히 악질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좀 다 속아냈으면 좋겠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좀 한 가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이제 공개를 하고 폭로를 하고 내가 이런 피해를 입었다 아주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고 사실은 쉽지 않은 결정인데 이걸 어떻게 보면 전 국민에게 다 알린 셈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소송이 분명히 시작이 될 겁니다. 상대방에서. 그런데 소송도 본인이 혼자 부담을 해야 되고 소송 이후에 결과가 예를 들어서 좀 좋지 않다. 그러면 그 후폭풍을 또 본인이 다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미 온 국민에게 본인에 대한 그 범죄 사실은 다 이미 폭로를 해서 그게 또 스스로에게 굉장히 안 좋은 식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너무 이 혼자서 부담하기 큰 짐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아마 연극계에서는 그 변호인단을 꾸려서 좀 예.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나마 좀 다행인데, 문제는 피해자들이 지금 이 피해자들이 뭐 무고의 위험을 질 피해자는 저는 한 명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본인들은 실명으로 SNS에 폭로를 했다 하더라도 보도를 할 때는 그 실명을 저는 이니셜로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A.C, B.C로. 네. 뭐 어느 단의 대표다고 해서 그 피해자가 현지까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상세하게 거론하는 그런 언론 보도는 저는 대단히 잘못된 네. 언론 보도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2차 피해가 지금 굉장히 심하다는 거죠. 네. 굉장히 용기 내서 폭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외려 그 2차 피해자들에 대해서 댓글을 봐도 댓글에서 그 굉장히 위험한 댓글들도 많고요. 저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연극계에서는 아마 그 변호인단을 꾸려서 이 2차 피해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제 대응을 할 거라는 얘기는 좀 전에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고은 씨는 네. 두고서 사실 중고교 교과서에 지금 시가 수록이 돼 있는데 이 시를 논란이 되다 보니까 삭제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생각이 좀 어떠신지 궁금한데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삭제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당히 큰 상처를 주고 특히나 피해자들이 많은 그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가 얻은 성취도 그런 범죄에서부터 연장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정말 사과하고 용서를 빌고 피해자로서부터 그러한 용서에 대한 어떤 뭔가를 받았다고 하면 또 모르되 아직까지 그런 절차들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우리들이 좀 생각해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가령 이게 나라를 팔아먹은 것 같은 친일 행위의 범죄가 아니지 않느냐.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시도 지금 교과서에 실려 있는데 왜 그 이 시는 시대로 따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그런 그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단죄를 수차례 당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적절한 사과를 하고 뭐 그 거기에 대한 용서를 구한 사람들조차도 그 멍에를 갖다 안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다면 오히려 이 고은 시인의 시라도 살리고 싶다면 철저하게 고은 시가 그 반성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의적인 책임을 갖다 지는 모습들을 특히나 피해자한테 보이면 그 이후에 재론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이제 피해가 생기니까 피해에 대해서 특히나 문화체육관광부는 굉장히 좀 적절한 대응들을 잘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가령 이런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연극계 피해자 신고를 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서 하라고 했는데 예술인복지재단이 어떤 곳이냐면 블랙리스트 범죄가 있었을 때 그것을 방조하거나 심지어는 협조했다고 여겨지는 행위들이 의심을 사고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연극계 내에서 단체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은 막 발빠르게 나서는 것처럼 보이면서 제명도 하고 있지만 실제로 몰랐습니까? 저는 연극계 단체장들한테 묻고 싶어요. 정말 몰랐습니까? 그런 그 소문들에 대해서 그들의 제자이거나 그들과 관련이 있거나 그들의 권력들을 함께 나눴던 사람들 아닙니까? 실제로 지금 그 연극협회 같은 경우는 저는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연극협회장이 지금 현재 제명을 당한 어떤 극단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연극협회장이 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정말 객관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적절하게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피해자들을 찾아가서 피해자들의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그리고 피해자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신고를 받고 또 그 객관적인 기구를 통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게끔 도와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미 만들어져 있는 단체들에게 뭔가의 권한을 또 주는 거 이것은 오히려 또 다른 가해자에게 그 피해자를 맡기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짧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사실 이 일반적인 성범죄와 좀 달리 권력을 가진 자들이 본인의 힘을 이런 식으로 추악한 욕망으로 드러내는 이런 범죄에 대해서 저는 아주 좀 단호하게 처벌했으면 좋겠는데 가해자들의 대응은 지금까지 뭐 이런 일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미투 운동 이전에도 하나같이 다 아니다. 그런 건 아니다. 그런 적 없다라고 정말 공통된 입장을 보이는 것 같아요. 왜 이런 심리를 보일까요? 이 그 성범죄는 다른 범죄와 달리 이제 비난 강도가 굉장히 세죠.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그 본인이 입게 될 그 뭐 좀 그 페널티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우선은 발뺌을 하는 것 같고 또 그거 이전에는 이런 성범죄의 특징은 목격자가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사람만 있기 때문에 진실 공방으로 갈 수가 있는 거 증거도 거의 없고 그런데 이윤택 씨나 지금 이 공연계에서 연극계에서 이런 지금 목격자들이 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입니다만은 그러니까 목격자라든가 이런 증거가 부족한 경우 그리고 페널티가 워낙 세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그 가해자들이 발뺌부터 하고 보는 거죠. 근데 지금 연극계에서 지금 좀 짧게 말씀을 드리면 저런 사람들의 저는 고은 시인도 그렇고 작품의 교과서에서 나와야 되는 이유는 퇴출돼야 되는 이유는 저런 시각으로 여성을 저렇게 보는 사람들이 만든 예술 작품 속에 여성 캐릭터들이 굉장히 극단적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성스러운 구원자상이거나 아니면 아주 속된 인물로 나온다는 거예요. 성적 방탕이나 아니면 주인공이 남자 인생 망치는 이런 캐릭터로 아주 극단적인 캐릭터의 여성만 그릴 줄 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이 그 예술 작품 내에서의 콘텐츠에서도 미투 운동이 벌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수 문화평론가 그리고 이수희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